예,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제5절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환 164페이지죠. 자,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제 유전착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유전착이 왜 문제되느냐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해야 돼요. 거기 뭐 유전착의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보면은 뭐 의의를 보면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전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인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나간 경우를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또는 정당한 사정의 착오를 한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집에 밤늦게 택배 배달원이 왔어요. 근데 택배 배달원을 강도로 오인하고 우리가 정당방위 한다고 정당방위로 때린 경우입니다. 폭행한 경우. 자, 그랬을 때 과연 그 사람한테 밤늦게 택배 배달하러 온 배달원을 때린 집주인한테 우리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 착오가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유전착이다. 근데 이게 유전착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유전착이 일어나는 부분을 보면은 자,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을 때 여기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주체, 객체, 행위 결과가 있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가 여기 있어요. 인식 플러스 의사. 자, 이때 고의의 인식 대상은 뭐라 그랬죠? 고의의 인식 대상은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바로 고의의 인식 대상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위법성의 인식이 여기 있다 그랬을 때, 자, 위법성의 인식이 여기 있다 그럴 때, 이 인식해야 되는 대상은 뭐예요? 인식해야 되는 대상은 위법성인데, 결국 이 위법성을 인식했느냐, 못했냐는 겁니다. 자, 근데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이라는 착오는 기본적으로 구성요건적 착오는 이 구성요건에 있는 사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인식이 없는 경우를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법성의 인식은 자기 행위가 어딘가 법칙에 반한다고 하는 그런 위법성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위법성의 인식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어떤 존재에 관련된 거 아니면 한계에 관련된 거. 자, 그런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 이 위법성의 착오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위전착은 뭐냐? 위전착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자, 이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존재 사실은 전제 사실이죠.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이라고 하는 거. 전제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위법성 영역에 있는 거다. 근데 이 위법성에서는 평가에 관련된 착오만을 갖다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는 사실이고 평가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 요소로만 보면은 여기 있는 착오로 봐야 되는데 이 착오가 일어나는 영역을 보면 어떠다? 위법성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쪽의 해석이 다 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의 특성을 보면은 이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 또는 구성요건 착오로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보는 것처럼 왜냐하면 위법성의 착오는 자기 행위의 금지성에 관한 착오로서 규범적 측면에서의 착오이다. 그러니까 위법성의 착오 자체다. 이 위법성 인식이 없는 위법성의 착오는 자기 행위에 관련된 그 어떤 규범적 측면의 착오다. 근데 전제 사실의 착오는 뭐예요? 이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는 규범적 측면의 착오가 아니라 사실적 측면의 착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랑 비슷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처럼 그 전제 사실의 착오는 침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실적 측면에서 착오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적 착오는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에 해당하는 금지 상황에 대한 착오인 것에 반해 전제 사실의 착오에는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허용 상황에 관한 착오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사실적 요소로만 놓고 보면은 이 영역의 착오인데 벌어지는 영역,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련된 허용 영역에 관련된 착오는 바로 이 영역에 관한 착오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어떤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착오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전착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학설별로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먼저 이제 고의설이라고 하는 건 아까 봤던 것처럼 위법성의 착오에 대한 고의설의 입장입니다. 즉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고의의 요소로 보기 때문에 그 고의의 요소로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조각되는 거예요. 고의가 조각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임 형식인 책임의 또 하나의 형식인 과실범 확률 여부만 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고의설의 입장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도 결국 행위자는 자기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다. 즉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의설은 고의 안에 위법성의 인식이 있는 것 때문에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고 단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은 처벌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책임서를 취하고 있고 고의는 이렇게 보면 이걸 내가지고 고의는 여기 있다라고 하는 책임설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라는 겁니다. 그렇기 거의 비판점도 보면은 강의위원회 고의를 책임 요소로 인정하는 고전적 범죄 체계를 취하지 않는 한 이 견해를 취하기 어렵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뭐냐면은 이거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이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요소를 보고 거기서 말하는 이 구성요건 요소를 뭐라고 해요? 이걸 적극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그러고 위법성 조각 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견해에 의하면 즉 구성요건에 관련돼 가지고 자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있을 때 얘네를 하나로 묶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 구성요건 요소 그 다음에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고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적 구성요건 요소는 뭐예요? 이거는 즉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성요건이고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는 뭐다? 흔히 말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다. 근데 고의가 인식해야 되는 건 뭐다? 인식해야 되는 건 이것과 이거를 다, 이 전체를 다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인식에 있어서 이 위법성에 관련된 착오도 결국 뭐로 본다? 구성요건적 착오로 봐가지고 그냥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이렇게 보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소극적 구성요건 이론이 갖고 있는 그 비판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할 수 있어요. 즉, 위법성이 갖는 독자적 요소를, 위법성이 갖는 독자적 의의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을 정당방위로 죽인 경우와 그 다음에 모기를 죽인 경우를 똑같이 평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 고의설을 주장하거나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을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뭐 거의 없다 그러지만 100% 확신할 수 없겠지만은 그냥 없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국내에서 주장되는 견해는 뭐냐? 국내에서 주장되는 견해는 엄격 책임설과 그 다음에 제한 책임설 중에서 유추적 형설과 결국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의 대립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엄격 책임설의 입장은 위법성의 인식은 여기 있는 거고 이것이 없는 걸 위법성의 착오라 그래요. 자,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데 아까 제가 앞 시간에 설명했지만 위법성의 착오는 직접적 착오, 간접적 착오가 있고 간접적 착오에는 뭐가 있다? 위법성 조각 사이에 존재에 관한 착오, 한계에 관한 착오,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예요. 그것이 위법성 영역에서 착오가 일어났다. 응? 위법성 영역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다. 물론 착오가 일어난 영역은 여기였지만 그 대상이 여기서 일어났다면 전부 다 그냥 위법성의 착오로 보자. 그래서 엄격하게 이 관련된 부분은 다 엄격하게 해석하자 하는 것이 뭐라고? 바로 엄격 책임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 책임설의 입장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존재에 관한 착오든 한계에 관한 착오든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는 다 뭐예요? 위법성의 착오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법성의 착오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형법 16조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부정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인정되지만 양형에서 감경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엄격 책임설의 입장이다. 이 엄격 책임설의 입장에서는 고의에 대해서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의라고 하는 건 다 그냥 여기에 이렇게 고의 해가지고 인식 플러스 의사다. 이렇게만 보는 것이 바로 엄격 책임설의 입장이에요. 물론 저는 엄격 책임설을 취하는데 이제 제한 책임설을 취하는 학자들이 비판하는 거 보면 거기 교환에 나온 것처럼 유전착이 평가의 착오가 아니라 사실관계라고 하는 사실관계의 착오라는 특성을 무시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지만 유전착은 뭐예요? 유전착은 기본적으로 어떤 평가 부분, 규범적 부분에 관련된 착오가 아니라 사실에 관련된 착오인데 이걸 무시했다는 거 비판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행위자에게 가혹한 결론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어요. 근데 그 비판이 타당하지는 않다고 판단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혹시 엄격 책임설에 대한 비판을 보려면 이 정도의 비판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건 제한 책임설은 이렇게 행위자한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책임을 갖다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갖다가 좀 제한하자라고 판단하는 것이 제한 책임설입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유추적 형설은 뭐냐? 유추적 형설은 기본적으로 구성요건적 착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구성요건적 착오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에 대한 착오에 대한데 이거는 이 사실이 여기 사실이 아니라 위법성에 관련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 이견은 뭐냐? 근데 행위자가 행위를 할 때
즉 행위불법, 행위방가치와 관련돼 가지고 행위방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행위가 어딘가 법질서에 반한다, 자기 행위가 어딘가 불법하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방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유추적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유추적용설의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환 보면은 유전착은 사실의 착오는 아니지만 사실의 착오와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의 착오가 유추적용된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유전착에 관련된 착오자는 고의의 본질이 되는 구성요건적 불법을 실현하는 결단, 그런 의사가 없으므로 행위불법을 부정해야 된다. 행위불법을 부정해야 된다는 말은 결국 행위방가치를 부정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 사실의 착오는 아니지만 사실의 착오가 유추적용되어 고의가 조각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견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자, 구성요건적 착오는 아닌데 이 구성요건적 착오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성요건적 착오가 인정되면 어떻게 돼요? 고의가 조각되죠. 즉, 이 고의가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자, 이것이 날아가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자, 구성요건적 착오는 아니지만 고의를 조각하자, 날리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설에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기본적으로 뭐냐? 기본적으로 자, 고의를 날리기 위해서는 없애기 위해서는 행위방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행위불법이 없기 때문에 고의를 날리자는 건데 과연 행위방가치가 고의로만 이루어져 있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점 보면은 자, 비판점 두 번째 보면 고의범의 행위방가치가 의도방가치, 즉 의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도 있는데 의사방가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의도방가치가 없다 그래가지고 행위방가치 전체를 날릴 수 있겠느냐 하는 비판이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첫 번째 비판이죠. 첫 번째 비판은 아까 집주인과 밤늦게 택배 배달원 거에 관계해서 자, 집주인의 행위는 이 구성요건적 고의가 여기서 말하는 고의가 없게 돼요. 자, 그럼 집주인의 행위는 뭐요? 불법한 행위가 아니죠. 즉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택배 배달원 입장이 어떻게 해요? 집주인이 때리면 그냥 맞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정당방위를 할 수가 없어요. 집주인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가 공범론을 안 배웠는데 기본적으로 정범과 공범의 형태, 범죄 다수 참가 형태에 의하면은 공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먼저 성립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범과 공범이 있다 그랬을 때 그 공범은 반드시 정범에 종속해서 성립합니다. 근데 정범의 행위가 어디까지 성립했을 때 종속할 수 있냐 하면 최소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지만 공범이 성립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집주인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누가 가담을 해도 공범으로 가담을 해도 가담한 공범을 갖다가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유추용설 보면 첫 번째처럼 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면 이에 가담한 악의 제3자에 대한 공범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왜냐면 공범 성립은 정범 행위가 최소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악의로 가담하는 제3자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뭐 교환에 안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정당방위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집주인의 행위가 뭐 기본적으로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구성요건의 해당성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유추적용설의 문제점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추적용설의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걸 극복하자 나온 것이 법효과 제한책임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엄격 책임설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효과를 좀 법효과를 제한해보자는 게 바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의 입장인데, 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의 입장은 잘 봐야 되는 게, 자, 고의가 두 군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책임 고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다. 이 구성요건적 고의라고 하는 거는 인식 플러스 의사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는 구성요건에서 고의를 구성요건적 고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구성요건적이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고의라고 하고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라 그러죠. 자, 이렇게 바라보는데, 자, 그럼 형법상의 고의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인정되냐? 형법상의 고의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거는 얘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에 어딘가 고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형법상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이 구성요건적 고의도 인정이 돼야 되고 이 책임 고의도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고의의 인적지를 인정하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자, 근데 이 학설의 이제 유전착을 바라볼 때는 유전착 관련돼 가지고 집주인의 행위, 아까 늦게 택배 배달 온 택배 배달원을 강도로 인해 때린 집주인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뭐다? 그 행위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된다는 거예요. 즉,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는데 자기가 어딘가 법질서에 반한다고 하는 행위를 한다는 그런 심정적 반가치로서의 책임 고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되는데 유전착 상황에서는 얘는 인정되는데 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얘가 인정되는데 얘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뭐다? 형법상의 고의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가 조각되고 단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거기 보는 것처럼 이 학설의 장점은 뭐냐? 유추적용설은 이 고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고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악의의 제3자가 가담하는 공범으로 가담하는 경우에 그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은 기본적으로 집주인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가 돼요. 이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근데 책임 고의가 없기 때문에 전체 고의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악의로 가담하는 제3자의 공범 성립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 학설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학설은 문제가 뭐냐? 가장 큰 문제점이 자, 기본적으로 그럼 책임 고의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책임 고의는 심정적 반가치로서의 어떤 책임 고의다. 즉 정서적 고의에 있어 어떤 심리적 관계에서 정서적 요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엄격 책임설 입장에서 비판하는 건 뭐냐? 인간의 심정 요소는 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의적 요소,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적 요소가 고의에서의 인식이고 의적 요소가 고의에 의해서 의사다. 그리고 이 정서적 요소가 바로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엄격 책임설의 입장이에요. 자, 근데 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서 고의의 인적지를 인정하는 경우는 책임 고의가 뭐냐 그랬을 때 이것이 정서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서적 요소인 책임 요소와 책임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의 차이는 뭐냐? 같은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하면은 책임 고의가 이것과는 다르다고 봐요. 이것이 정서적 요소고 이건 정서적 요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왜 어떻게 다른 것이냐 했을 때 다른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인정되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면 이 책임 고의는 그냥 인정된다고 봐요. 그러면 왜 유전착에서는 얘가 부정되느냐를 갖다가 설명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학문적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거고 실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관련돼 가지고 비판을 보는데 비판은 첫 번째가 자,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된 행위를 다시 과실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책임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했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인식과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과실범이 인정된대요. 근데 과실은 우리가 뭐예요? 인식적 요소만 있는 것이지 이 의사적 요소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구성요건적 고의에서 인식과 의사라고 하고 있는 의사가 인정되는데 어떻게 과실범으로 돌릴 수 있냐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교환에 나온 것처럼 비판할 때 고의범을 다시 과실범으로 전환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체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니까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러면 인식과 의사는 있는데 여기 의사가 있는데 어떻게 과실범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과실범은 의사가 최소한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판은 뭐냐? 원래 구성요건을 제가 처음 설명할 때 구성요건이 갖는 기본적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개별화 기능입니다. 범죄 개별화. 즉 구성요건 단계에서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가 딱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고의범으로 인정했다. 저 뒤에 가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과실범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 자체가 갖는 기능 중에서 개별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판은 이 책임 고의가 뭐냐 했을 때 책임 고의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의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면 되고 실제로 이 부분은 총론상에서 보면 우리가 유전착에 관련된 형법 총론의 내용에 보면은 뭐 이 견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을 따르면은 우리 형법상은 31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법 강론 들어가서 배울 건데
형법 강론의 명예훼손죄를 보면 307조의 명예훼손죄, 일반적인 명예훼손죄가 있고 특히 307조 1항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행위가 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실성과 공익성에 해당하면은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을 조각시킨다고 봅니다. 근데 그 진실성에 대해서 착오가 일어나는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전착이라고 봐요. 자, 근데 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서에 의하면 그 위전착이 일어나는 경우는 결국 고의범이 성립하지 않고 과실범 처벌 여부만 논하는데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명예훼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위전착 상황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처벌할 수 없는 그런 형사정책적 문제점도 또 제기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엄격 책임설이 확실하게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환 보면은 나중에 보면 기본적으로 교환 보면은 엄격 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판례 입장도 있는데 판례 입장 설명 안 하는 건 뭐냐면 판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은 자, 그 행위자가 그렇게 오인하는데 위전착 상황에 빠진 데 관련돼 가지고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해요. 근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떡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법성이 인정돼 가지고 그냥 책임까지 인정된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근데 위전착 관련돼 가지고 위전착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느냐 아니면 위법성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되느냐 인정되느냐 이 문제이지 위법성이 조각되고 안 되고 문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166페이지 판례를 보면은 행위자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 또는 상당한 이유라고 말하는데 그게 있으면 위법성은 조각한다고 봐요. 없으면 고의범 성립을 인정합니다. 근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돼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고,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 두 개가 다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겁니다. 즉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는데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우연방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없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만 있는 이 오상방해도 기본적으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얘기예요. 즉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객관적 정당화 요소, 주관적 정당화 요소 두 개가 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판례는 체계 모순적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위전착 관련된 여러 가지 학설 중에서 결국 엄격 책임설과 제한 책임설 중에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두 개의 어떤 그 큰 흐름이 있고 두 개의 큰 견해 대립이 있고 제가 볼 때는 결국 고의의 이중적지를 인정하는 법효과 제한 책임설은 논리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엄격 책임설이 타당하다. 그러면 엄격 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봤을 때 결국 위전착 상황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위전착 상황에 빠진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인정되겠지만 양형에서 감경해주면 된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66페이지에 보면 그 뭐 결합을 해서 엄격 책임설이 타당하다 그러고 박스로 여러 가지 정리해놨죠. 각각의 학설에 따라 가지고 고의가 조각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제 뭐 착오의 종류였는데 그리고 이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제가 기본적으로 엄격 책임설의 입장을 할 때 위전착을 뭐로 봐요? 위법성의 착오로 보죠. 근데 관련돼 가지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이거는 구성요건적 착오도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적 착오도 아니고 위법성의 착오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착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3의 착오로 보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의 입장에 일단 어떻게 해요? 위법성의 착오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존재에 관한 착오, 그다음에 한계에 관한 착오만 있고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착오에 빠진 사람을 이용하는 악의의 제3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아까 봤지만은 기본적으로 위전착에 빠진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악의의 제3자라는데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른 학설들에 의할 땐 다 처벌하지 못해요. 그러나 엄격 책임설에 의할 때, 엄격 책임설에 의할 땐 책임 조항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효과 유추적용설은 안 되죠. 유추적용설은 기본적으로 이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기 때문에 날아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엄격 책임 법효과 제한적 책임은 어떻게 해요? 최소한 구성요건적 고의와 위법성 인정되기 때문에 악의의 제3자에 대한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학설,
악의의 제3자에 대한 공범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 가능하지만 나머지 학설은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요 정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유전창의 내용을 다 봤는데 기본적으로 뭐 경찰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공무원 시험 아니면 변호사 시험에서 이 유전창 문제는 기본적으로 객관식으로 나올 때 각 학설의 내용과 학설에 따른 문제점들을 다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시험으로 나온다. 그랬을 때는 거의 엄격 책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의의 징역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법효과 제한적 책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유전착 부분을 시험 문제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학설에 따른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어떤 뭐 주관 시험을 본다 그러면 어떤 학설을 취해야 될지를 여러분 스스로 미리 잘 판단해 놓고 있으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이 이제 기대 가능성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